지난 시간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리뷰를 먼저 해보면은, 지난 시간에 아마 그 제일 뭐, 그러니까 뭐 처음 본 학생들은 제일 신기해 보이는 개념 중에 하나가 아마 퀀텀 텔레포테이션이라는 개념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의 목적은 뭐 한마디로 임의의 제가 양자 상태, 그러니까 혼자, 그러니까 뭐 물론 0 또는 1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뭐 중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큐비트 있는 뭐 되게 복잡한 양자 상태라 하더라도 그 상태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양자 상태를 완전히 다른 큐비트로 옮기는 걸 저희는 퀀텀 텔레포지션을 부른다고 했죠. 예, 그리고 그걸 얼핏 생각하면은 마치 노클러닝 시어림이 바이올레이션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했죠. 왜냐면 우리가 이미 텔레포테이션이 돼서 완벽하게 걔를 재현해내려면 이미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큐빗이 벨베이스의 일부로서 이미 측정이 됐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그 복잡한 어떤 양자 상태가 아니라 그냥 데피니트한 어떤 뭐 0 또는 1을 가지는 그런 상태로 변했기 때문에 일단 두 개의 카피가 동시에 공존한 적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냥 일단 저희가 그 벨베이스 측정만 함으로써 원래 있던 큐빗의 뭐 양자 상태의 많은 정보들이 그 저쪽 반대쪽에 있는 큐빗에 넘어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걸 통계적으로 저희가 따져보면은 전혀 아무런 정보가 전달된 게 없다라는 거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기까지에는 저희가 실제로 벨 베이스 측정을 했을 때 어떤 베이시스를 측정했는지를 가지고 그거를 완벽하게 그 값에 따라서 필요한 보정을 취해줬을 때만이 저희가 원래의 양자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저희가 실제 그 벨 베이시스로 얼마의 값을 측정했는지를 정보를 더 멀리 있는 쪽까지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그거의 전송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는 빠를 수는 없기 때문에 아니면 뭐 빨라봐야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보다 빠른 정보의 전달은 어차피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여전히 성립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좀 구분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더 뭐 게이트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저걸 보는 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임의의 디지털 회로를 양자 컴퓨터로도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걸 구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아주 놀랍게도 양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는 모든 디지털 게이트를 다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 양자 컴퓨터가 풀 수 있는 문제의 집합을 굳이 얘기한다면 고전 컴퓨터가 풀 수 있는 문제의 일종의 슈퍼셋이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었고요. 근데 사실 그 다음에 문제가 정말 이게 슈퍼셋이라고 하면은 그 포함한다는 거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 포함이 안 되는 애까지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뭐 사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당연히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보다 훨씬 더 파워풀해가지고 고전 컴퓨터가 못 푸는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거를 기대하지만 다 풀 수 있지는 않는 건 확실하고요. 대신에 그러면은 정말로 고전 컴퓨터가 잘 못 푸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확실하게 잘 푸는 문제가 있느냐 할 때 사실은 그거를 수학적으로 저희가 증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일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는 적어도 저희가 알고 있는 고전적인 알고리즘하고 비교해서 그 이와 똑같은 성능을 가진 그러니까 고전 컴퓨터는 도저히 이거보다는 더 빠른 성능을 못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예, 그거를 양자 컴퓨터로 어떻게 하면 뭐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제시함으로써 그래서 그 양자 컴퓨터로 빨리 할 수 있다는 거를 뭐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그 저희가 도이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도이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만 보면은 고전 컴퓨터는 절대로 한 번만의 계산이 불가능한데 얘는 한 번만 해도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예,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아마도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보다 못하는 그러니까 고전 컴퓨터 잘 못하는 일 중에 양자 컴퓨터가 잘하는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정도의 힌트는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또 다른 어떤 대표적인 예가 오늘 뒤쪽에서부터 시작할 그 소인수분해 알고리즘, 그러니까 쇼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예, 그런 거를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까지 했던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리버스더블 게이트 얘기할 때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예로 들었던 게 이 토플리 게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이게 뭐였는지 기억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뭐 진리표만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복잡해서 잘 모르겠지만, 뭐 얘가 해주는 그러니까 역할을 그냥 그림으로 보면은 사실 얘는 시나 게이트랑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컨트롤이 하나 더 있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컨트롤드 낫 게이트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얘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명확한 거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그냥 낫 게이트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낫 게이트가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낫 게이트가 있을 때 여기 A랑 B가 있으면은 얘를 보통 얘 뭐 물론 들어오는 양자 상태를 뭐 A, B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들어온 상태, 그럼 여기에 나오는 상태를 저희가 이렇게 보통은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이것만 보면은 얘도 저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유니버설 게이트, 그러니까 유니버설하게 디지털 게이트 다 구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자, 요거는 정확하게는 뭐에 해당되죠? 디지털 게이트로 따지면? XOR에 해당되죠? 근데 XOR만 가지고 저희가 유니버설 게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예,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낸드 게이트는 그것만으로 유니버설 게이트라고 부르고 노어도 부르고 하는데 엑스어는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그 디지털의 모든 거를 다 구현할 수 있다는 말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세 개짜리 게이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예, 그래서 얘가 낸드 게이트가 된다는 걸 보이는 게 중요한 이유가, 예, 그래야지 저희가 디지털에서의 유니버설 게이트를 양자 컴퓨터에서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예, 새로 하나 더 소개할 저런 3큐빅 게이트의 얘가 프레디킹 게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프레디킹 게이트는 뭐 이것도 진리표 보면 그냥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그냥 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더 명확한데, 만약에 요 위에 컨트롤에 해당되는 게 없다면 저희가 보통 이 X를 쓰는 거를 보통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뭐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 스왑 게이트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큐빗에 들어있는 정보를 완벽하게 바꿔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컨트롤이 붙었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되죠? 컨트롤드 스왑 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사실 뭐 이름만 기억하려면 사실 헷갈리는데, 예, 그냥 얘네의 펑션이 뭔지를 기억을 하면은 예,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 거고, 그냥 진리표도 그 컨트롤드 스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얘도 그 유니버설 게이트를 만드는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결국에 얘가 해주는 거를 뭐 어떤 입력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 얘가 하는 펑션을 결정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제가 이 펑션, 이 프레디킹 게이트를 가지고는 엔드 게이트를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뭐 개념은 그냥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엔드 하고 싶은 두 개를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큐빗에다가 제가 그냥 0을 세팅을 하는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가 이 마지막 큐빗에 저장되도록 하면은 이게 엔드에 해당되는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자, 일단 여기에 0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요 값이 그대로 전달된다면 절대로 1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얘가 1이 되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따져봐야 되냐면, 그 여기에 1이 들어온 게 여기로 수합이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되는 게, 여기에 입력도 1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수합시켜 줄 수 있는 여기에 입력도 1이어야지만 여기 1이 나타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엔드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외의 경우에는 얘가 그대로 전달되든지 아니면 수합돼서 들어왔는데 여기에 0이 들어왔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얘는 엔드에서 말하는 두 개가 A와 B가 동시에 1일 때만 1이 되는 그 조건을 그냥 쉽게 만족한다는 걸 그냥 예, 그냥 직관적으로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해주는 역할이 이런 거고, 뭐 여기 있는 애들도 뭐 저희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뭐 A가 정도에 해당된다, 뭐 그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제가 여기 두 개의 입력을 하나는 0과 하나는 1로 해놨을 때 얘가 해주는 역할을 다르게 보면은 A에 들어온 값을 여기에다 카피해 주거나 아니면 얘의 인버전을 해주는 형태다 보니까, 예, 뭐 이것도 그냥 따져보면 뭐 너무 다 단순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따지는 않겠지만, 예,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팬아웃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얘가 뭐랑 비슷하냐면 저희가 시나게이트 할 때 여기다가 이거를 그냥 0을 넣으면은 그럼 얘랑 같은 값이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클로닝은 아니라고 얘기했죠. 왜냐면은 저희가 클로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임의에 중첩되어 있는 상태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중첩되어 있는 애가 여기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거는 그냥 여기에 제로 플러스 뭐 알파 제로 더하기 베타 1이 들어왔을 때 얘를 알파에 제로 제로 더하기 베타에 1을 하는 거니까 디지털 정보 입장에서는 얘는 복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양자 정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알파 베타까지 다 같이 복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저건 복사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뭐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는 디지털 회로만을 따지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뭐 일종의 그거 자체는 그냥 팬아웃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낫 게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얘에 대한 낫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여기다가 제가 스낫 게이트에다 그냥 1넣어도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저거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제가 굳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저희가 엔드 게이트를 할 줄 알고 낫 게이트를 할 줄 알면 그거 역시 다시 디지털 회로에서의 유니버설 게이트 셋이 되니까 저희가 이걸로도 충분히 다 디지털의 유니버설 게이트 셋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거라서 사실 뭐 프레디킹 게이트나 아니면은 토폴리 게이트나 둘 중에 하나만 할 줄 알면은 저희는 유니버설 게이트 셋을 다 구현했다라고 그냥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제 보면은 그러면은 뭐 양자 회로가 고전 회로랑 많이 뭐 다르긴 하지만 결국엔 뭐 양자 회로로 고전 회로 다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냥 문제 다 끝낸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약간은 트리키한 부분들이 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 예, 일단 아까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뭐 프레디킹 게이트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엔드 게이트 하나 하려고 실제로 몇 개의 큐빗을 사용했는지를 보면은 3개를 사용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뭐 그러면 어떻게 줄이면은 2개까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된다는 거는 그냥 좀 명확한 게 예를 들면 제가 A, B의 입력이 00부터 01, 뭐 11 4개까지 있고 그다음에 뭐 엔드에 해당되는 애가 이게 이 결과 0001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가 되게 그러니까 효율적인 어떤 유니테리 게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얘가 A, B 들어오고 얘가 A and B에 해당되는 그런 진리표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인 값들 잘 넣어가지고 얘를 리버서블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는 쉬운 게 한 비트짜리라면 여기에 저희가 적을 수 있는 숫자가 한 비트겠죠. 자, 그런데 제가 요 2개의 비트를 요 2개의 비트의 조합만 가지고 역으로 항상 얘를 거꾸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생각해 보면은 여기는 3가지의 다른 경우를 한 비트만 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역을 3가지 다른 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비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개짜리 게이트가 필요한 이유가 뭐 프레디킹 게이트나 아니면은 토플리가 다 그 3개짜리 그 큐빅 게이트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유니버설 게이트 셋이 뭐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그 토폴리 게이트나 아니면 프레디킨 게이트 같은 애들은 시낫 게이트와 그러니까 2개의 큐빗으로 이루어진 시낫 게이트와 그다음에 싱글 큐빅 게이트들의 조합으로 그러니까 뭐 한 개의 조합은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그러니까 오버헤드가 되게 많긴 한데 여러 개의 시낫 게이트를 막 조합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싱글 큐빅 게이트까지 조합을 하면은 프레디킨 게이트나 토플리 게이트는 다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로 다 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양자 컴퓨터에서의 그 유니버설 게이트 셋을 얘기할 때는 시낫 게이트와 그다음에 싱글 큐빅 게이트만 얘기하면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걔네를 조합해가지고 토폴리나 걔네들을 만들 수는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굳이 그러니까 토폴리 게이트까지 갔다 온 이유는 그걸 저희가 디지털로 다 매핑을 할 수 있냐라는 걸 그냥 증명하기 위해서 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그거는 그렇긴 한데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는 되게 비효율적이죠. 3개짜리 큐빗으로 계속 이거를 매핑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상황까지 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그냥 디지털 회로에 A and B를 하고 그다음에 얘 출력과 그다음에 새로운 입력 사이에 엔드 게이트를 하는 뭐 이런 거를 하면은
뭐 디지털 밸브는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니까 뭐 그렇게 오버헤드가 커 보이지 않는데 요거에 해당되는 만약에 제가 양자회로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문제가 좀 달라지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프레드킨 게이트 가지고 제가 엔드 게이트를 하려면은 실제로 제가 뭘 해줘야 되냐면 여기 들어오는 A랑 C뿐만이 아니라 네, 그 실제 제가 여기 첫 번째 출력 결과에 해당되는 저 결과를 저장할 만한 새로운 큐빗을 하나 더 써가지고 저희는 보통 이런 거를 옥실리어리 큐빗, 보조 큐빗이라고 보통은 부르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이제 저희는 뭘 하냐면 그러니까 요 세 번째 큐빗, C가 아니라 세 번째 큐빗에다 이렇게 0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A, N, B의 결과가 먼저 들어오게 한 다음에 다시 얘를 그 다음에 있는 또다시 프레디킹 게이트에다 넣어줘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 C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0을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서 얘들의 컨트롤드 스왑 게이트를 구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A, B와 C의 엔드 게이트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은, 자, 이거 3개짜리에 입력을 하기 위해서만 해도 저희가 보조 큐빗으로 하나, 둘, 2개가 더 들어가는 셈이거든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뭐 전혀 우리가 관심도 없는 이런 큐빅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결과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게 리버서블 게이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필요 없다고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보통 이런 식의 값을 가진 애를 갈비지 큐빗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갈비지라고 그냥 버리면 안 되고 얘 그러니까 리사이클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예, 일종의 뭐 가비지 컬렉션 하듯이 저희가 잘해줘야 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에 프레드킨 게이트를 가하는데 근데 프레드킨 게이트에 저 컨트롤에 해당되는 애가 이런 식으로 중첩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B에다가 1을 넣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그냥 선형적이니까 이렇게 풀었을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러한 2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첩이니까 프레디킹 게이트를 그냥 통으로 가한다.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0이니까 안 바꿔서 0, 1, 0이 나오고 1이니까 바꿔가지고 1, 0, 1이 나왔는데 자, 저희는 이게 가운데 큐빗이 가비지 큐빗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의미 없으니까 버리자. 할 수 있나요? 자, 어떤 경우를 제가 생각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그래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가비지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가 이걸 잘 간직해 놓자 끝까지. 자,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 보조 큐빗이 계속 들어가고 많은 보조 큐빗들이 중간에 이런 연산 결과를 다 간직하고 있는데 큐빗의 개수가 점점점 많아지면은 지난번에 제가 슈레딩거의 고양이 얘기할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슈레딩거의 고양이와 같이 그렇게 살아있는 생물이 막 중첩돼 있는 거를 못 보는 이유는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의도하지 않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많은 분자들이나 그런 애들이 계속 얘네들하고 충돌해가지고 실제는 무슨 짓을 하고 있다? 인탱글을 하든지 측정을 하든지 예, 그걸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얘가 측정을 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얘도 저희가 그냥 가만 놔둬도 정말로 얘를 잘 간직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 측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딴 애들이랑 막 인터랙션 해가지고. 만약 측정됐다면 이제는 얘가 1 또는 0이 되잖아요. 그럼 저희는 뭘 원하냐면 입력이 0, 1일 때 여기에 출력도 거기에 맞춰서 뭐 0, 그러니까 00이라든지 뭐 11, 뭐 그런 거를 원하는데 얘는 더 이상 중첩이 아니죠. 콜랩스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얘를 깨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비지 큐빗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가비지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라 얘도 저희가 끝까지 간직해야 될 되게 비싼 가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좋냐? 예, 당연히 안 좋죠. 왜냐면 첫 번째로는 저희가 양자 컴퓨터 만들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큐빗의 개수를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중요한, 그러니까 귀중한 저런 자원을 가비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뭔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거를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예, 다행히 잘 알려져 있는 스킴이 언컴퓨테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일종의 뭐 가비지 컬렉션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뭐 개념은 완전 다르긴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부딪힌 문제를 약간 추상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입력 X가 들어오고, 이거는 뭐 제가 여기는 그냥 싱글 큐빗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뭐 꼭 싱글 큐빗이 아니라 멀티플 큐빗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보조 큐빗에 어떤 값이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연산을 해서 이 연산 결과는 이 큐빗에 저장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갈비지에 해당되는 그런 결과들도 저장돼 있는 뭐 이런 상태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결과를 연산할 때까지 주었어요. 연산 결과는 얻었는데, 그럼 이거 끝까지 가져갈 것이냐 하면은 그러지 않고 싶다는 거였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얘는 이게 어떤 유니셀이라고 했을 때 얘가 뭐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저희는 AND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여기다 0을 넣어야 되고 뭐를 하기 위해서는 1을 넣어야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거는 그러니까 문제를 약간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뭐 꼭 여기에다 0 또는 아니 꼭 여기에다 1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면은 저희가 그냥 입력은 0인데 여기다 그냥 낫에 해당되는 그런 그 오퍼레이션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뭐 그러니까 뭐 낫이라고 필요 없이 그냥 엑스 게이트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그 전체적으로는 저희는 요 안에 있는 박스를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로 생각해가지고 그 항상 우리는 입력이 우리의 입력과 0이랑 들어와서 새로운 어떤 유니터리 게이트를 통과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냥 문제를 그냥 정의를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일반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예, 그 얘기를 지금 여기다 한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꼭 필요하진 않은데 저희가 보통은 입력으로 들어온 X가 있는데 일단 얘는 끝까지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킵한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여기에 앞으로 사용될 예, 입력을 추가에 또 옥실러리 큐빗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여기다 0을 넣으면 그러면 뭐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디지털에서의 일종의 팬아웃처럼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0이었으면 00, 그다음에 1이었으면 11, 뭐 그런 식으로 되고 중첩도 가능할 테니까 일단 그 상태로 저희가 여기다 입력을 넣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거는 보통은 아까 여기와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뭔가 연산을 하고 나면은 그 연산 결과가 그걸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보통은 얘가 그 다음 단계에 어떤 또 입력으로 사용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사용될 테니까 아마도 저는 얘는 일단 가비지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얘가 아마 다른 애랑 뭔가 또 추가적인 입력하고의 연산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새로운 Y라는 상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얘와 얘 사이에 어떤 그 시나 게이트 같은 걸 해가지고 계속 이게 궁극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어떤 결과일 수도 있겠죠. 자, 이 정도까지 오면은 그럼 더 이상 저희는 그 요값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요 결과만 계속 유지하고 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가 대부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값을 제가 굳이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럼 그때부터는 제가 쟤를 언컴퓨테이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컴퓨테이션의 개념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어, 여기까지 이제 필요한, 그러니까 얘의 역할을 그러니까 이 큐빗이 여기다 전달해줘야 될 모든 정보를 여기다 이제 전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는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 저희는 얘가 유니테리 게이트, 거꾸로 얘기하면 리버서블 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는 항상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가하면은 어떻게 되냐?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의 값이 뭐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요걸 통하면은 얘가 여기에 입력이 x로 들어갔고 그 여기에 입력은 0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 f of x랑 그다음에 g of x를 이미 얻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 다시 얘의 역행렬을 가하면은 얘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죠? 여기는 x가 나와야죠. 왜냐면 얘의 역행렬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무조건 나와야 되죠. 이 상태로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시그널 게이트까지 딱 가면 그럼 얘는 여기에 여전히 x가 있으니까 이게 1이면은 얘를 그러니까 둘 다 1이면은 그럼 얘가 이젠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둘 다 0이었어도 그러면 얘가 아무 짓도 안 하니까 그냥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그냥 원래 0이니까 0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중간에는 연산을 하기 위해서 옥실러리 큐빗을 뭐 2개 아니면은 뭐 여러 개를 잔뜩 썼을 수 있는데 다 끝나고 나면은 얘들은 원래 상태인 0으로 초기화가 됐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얽혀 있지 않거든요. 나머지 여기 있는 애들이랑 얘는 그냥 이제 독립이 된 겁니다. 그럼 얘를 뭐 누가 측정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여기에 중첩되어 있는 상태들은 자기들끼리만 그 상태를 간직하고 그래서 독립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이제 쟤를 누군가가 건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제가 이상하게 오늘 진도가 되게 빠르네요. 아, 예. 음, 지금 일단 여기서는 그게 상관이 없. 그때 여기에 영향을 거꾸로 주려면 얘가 예를 들면은 그 0-1 같은 그런 특별한 경우이긴 했잖아요. 왜냐면 그게 이유가 뭐였냐면 저희가 0-1이란 게 나중에 따져보니까 요게 하다마드 게이트에다가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해석됐기 때문에 얘가 그러니까 리버스로 영향을 주는 형태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얘는 그 되게 그 깨끗한 상태, 그러니까 0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자체는 직접 영향을 못 주고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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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중첩 상태일 수 있는 거고, 근데 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얘의 값을 그냥 똑같은 애를 그냥 그 팬아웃을 시키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얘가 중첩이었고 그다음에 여기 팬아웃 된 애가 중첩 형태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게 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희가 그 그러니까 양자 회로가 사실 여전히 고전적인 회로에 비해서는 되게 직관적인 그런 인사이트를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지금처럼 저희가 뭐 경험했을 때 뭐 그 타겟이 그 컨트롤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럼 얘가 진짜로 문제가 생길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사실 잘 좀 따져 보이긴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자세히 따져 보면은 얘가 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는 결론은 내릴 수 있어요. 대신에 얘도 이렇게 하면은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큐빗의 개수가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큐빗의 개수를 여전히 작은 개수만큼 사용하면서 줄일 수가 있는데 대신에 회로 입장에서는 2배의 오버헤드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다 윈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큐빗의 개수를 늘리는 게 게이트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재활용을 하는 걸 생각할 거고, 뭐, 제가 몇 시간 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저희는 예전에 프로그램을 배울 때 메모리의 사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고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상한 트릭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요즘 학생들은 거의 메모리는 신경도 안 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약간 시간이 바뀌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여전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컨스트레인트가 그 중간중간에 저런 큐빅들이 계속 그냥 유지될 때 얘가 그 액시덴탈하게 그냥 측정되는 경우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얘들은 대부분 다 언컴퓨테이션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는 어떤 그 고전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저희가 어떤 연산을 해야 될 때, 얘네들을 실제로 어떻게 일일이 이런 게이트로 구현할지를 다 설명하진 않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개념들만 다 적용을 한다면은, 아무리 복잡한 고전적인 회로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다 양자회로를 구현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냥 그렇게 퉁칠 겁니다. 그냥 일일이 설명 안 해요. 저도 그거 어떻게 구현할지 보려면 엄청나게 복잡할 걸 알기 때문에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알아서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개념적으로는 앞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본격적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양자 알고리즘,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알고리즘이라고 보는 쇼 알고리즘에 대해서 일단 오늘은 그 한 반쯤만 개념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계산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 제일 많이 들어봤던 그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쇼 알고리즘인데, 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그냥 예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저희가 고전 컴퓨터에서 뭐 물론 15라는 숫자가 너무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3 곱하기 5인 걸 알지만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예, 저희가 보통 이런 되게 큰 두 개의,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의 문제는 그냥 임의의 숫자를 서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두 개의 되게 큰 소수, 그러니까 두 개의 프라임 넘버를 곱해서 얻은 숫자가 있을 때 걔를 소인수분해하는 문제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가 곱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딱 두 개만 곱해진 겁니다. 근데 그 두 개가 각각의 되게 큰 숫자여가지고 저희가 소인수분해하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고전적으로 만약에 내가 프로그램을 짠다. 그럼 아마 제일 먼저 할 방법이 일단 루프를 돌리겠죠. 루프를 뭐 1부터 뭐 15까지 돌리면서 얘가 나눠지는지 할 거고, 약간 좀만 생각해봐도 그 짝수는 더 이상 할 필요 없다는 거 아니까 홀수씩 쭉 하든지. 근데 그거보다 좀 더 클레버하게 한다면은 뭐 한 만 정도 해당하는 숫자면은 얘 제곱근에 해당되는 한 100 정도만 돌려도 나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돌리는,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하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쉬운 방법일 거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복잡한 방법이, 예, 고전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고, 예, 저도 뭐 디테일한 건 잘 모르겠는데 얘들을 보통 저희가 뭐 넘버 필드 시브라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많이 그러니까 돌려가지고 많이 깨는데, 그 저희가 왜 그러면 이런 소인수분해 문제에 관심이 있죠? 그냥 수학적인 재미를 위해? 예, 암호화 쪽이죠.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암호화 방법이 RSA라는 암호화 방법인데,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현재도 대부분의 뭐 그 인터넷 상거래라든지 아니면 대부분의 그런 그 온라인에서, 예, 한 번도 제가 간 적도 없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가 카드를 함부로 결제해도 하고 있는 거는, 예, 사실은 그 안에 모두 다 보안성이 유지가 됐다는 기본적인 가정이 깔려 있는 거고, 그 보안성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저렇게 두 개의 큰 프라임 넘버를 주고 난 다음에, 프라임 넘버에 곱을 주고 난 다음에 그거를 소인수분해하는 거는 고전 컴퓨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안전하다고 믿고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예. 그래서 그 RSA 그 알고리즘을 만든, 뭐 RSA는 그 세 사람의 이름의 약자였고, 그 사람들이 아예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회사가 자기네 이 알고리즘을 그 여러 가지 그 보안 솔루션들에 넣어서 팔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자기네가 이게 충분히 안전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증명을 할 방법, 직접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RSA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진짜 두 개 되게 큰 프라임 넘버 두 개 곱해가지고 그거 그냥 인터넷에 쭉 올려놓고 이거 풀면은 상금 얼마 주겠다 해가지고 그런 챌린지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열심히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넘버필드 CV 같은 거를 해가지고 뭐 정말 뭐 수천 대의 컴퓨터를 동시에 돌려가지고 그래서 뭐 1년 만에 그 값을 찾아내서 그걸로 상금 받고 그 다음 것도 도전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해왔는데, 어쨌든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그렇게 빨리 그러니까 큰 숫자를 못 깬다는 걸, 그러니까 역으로 증명을 한 셈이기도 했죠. 예, 그래가지고 안전하다고 믿고 싶었지만 쇼라는 사람이 이거를 완전 뒤집어 버린 거죠. 예, 물론 아직까지 그러니까 쇼 알고리즘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뭐 큐빗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뭐 현재 양자 컴퓨터는 불가능한 건 알지만, 근데 쇼가 제안한 그 양자 알고리즘은 고전 컴퓨터의 프로그래밍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그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 15라는 숫자에 대한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약간 좀 뜬금없지만 그냥 랜덤 넘버를 하나 먼저 선택을 합니다. 예, 걔를 R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그냥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좀 있어요. 그냥 랜덤이 완전 랜덤이 아니라 되게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제가 소인수분해하고 싶어하는 이 숫자,
그러니까 15면은 뭐, 예, 뭐 작지만 되게 큰 숫자가 주어졌는데, 내가 랜덤 넘버를 함부로 잡았는데, 얘가 만약에 이 숫자와 그 공통인 인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숫자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보다 작아야 된다. 예, 뭐 두 번째 조건은 되게 쉽죠. 만족하기.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하기 어려운가요? 이게 만약에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못 시켰다. 그러면 문제가 사실 끝난 거죠. 왜냐면은 제가 랜덤 넘버를 잡았는데 얘가 얘랑 공통인수를 가지고 있다. 그럼 저는 소인수분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어날 가능성 거의 없다고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문제. 그러니까 이 랜덤 넘버 잡는 건 되게 쉬운 문제죠. 그러니까 아무런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컨스트레인트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래도 예, 그냥 컴플리트하게 얘기하자 보니까 그냥 이렇게 조건을 단 것뿐이고. 자, 근데 이제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뜬금없는 랜덤 넘버를 잡는데 뭐 그거를 제가 우연히 그냥 7을 잡았다고 가정할게요. 예, 그 다음 단계도 되게 알고리즘적으로 보면 되게 황당해 보이는 게 저희가 이 15도 아니고 이 7에 대해서 7의 0승, 7의 1승, 7의 2승, 7의 3승을 쫙 계산해내요. 근데 그냥 계산하지 않고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제가 표를 정리하긴 하는데 그냥 7의 0승, 7의 1승을 다 적는 게 아니라 걔네들의 이제는 여기 저희가 서인수분해하고 싶은 이 15라는 숫자에 대해서 모드 연산을 한 다음에 걔의 나머지의 값만 여기다 적어줍니다. 예, 그래서 뭐 7의 1승 같은 경우에는 15로 나눠봤자 뭐 안 나눠지니까 그냥 7이 나올 거고 7의 2승 같은 경우에는 49니까 얘를 15로 나누면은 45를 빼줘야 되니까 그럼 4가 나머지 남는 거고 뭐 7의 3승은 49 곱하기 7이니까 뭐 50 곱하기 7을 계산하면 350이니까 거기서 7을 빼면은 뭐 343 정도 되겠죠? 예, 그 값에 대해서 15로 나눠서 나머지가 13이 나온다. 라고 해서 그 다음 숫자는 저도 몰라요. 뭐 계산을 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쭉 계산을 해봤더니 이런 값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거의 랜덤 넘버를 시작했는데 랜덤 넘버의 n승을 그러니까 뭐 0승부터 되게 큰 숫자까지 쭉 지수승을 계산한 다음에 걔의 그 15에 의한 그 나머지를 쭉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얻은 이런 숫자를 보고 이제 여기서는 근데 이런 표를 보면은 여러분들 딱 뭐부터 생각하죠? 옛날 그러니까 수학 문제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딱 이거 보자마자 뭐부터 생각해야 되죠? 결과를? 예. 아무 얘기 없나요? 이런 숫자 보면 뭔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얘기가 있잖아요. 주기가 얼마다? 예. 주기가 있잖아요, 주기가. 저런 거 찾는 문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 많이 연습한 문제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적었더니 여기에 이렇게 주기가 있어요. 그럼 저 주기를 정보만 저희가 알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자, 그냥 뭐 이렇게 보시면 되긴 하지만 자, 얘 주기가 4라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7의 사승을 7의 사승에 대해서 저희가 모두 15를 한다는 거는 얘는 1하고 같다는 뜻이거든요. 맞죠? 예, 근데 그러면은 이 모드 연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얘가 그냥 일반적인 연산하고 되게 유사한 게 얘를 그 왼쪽으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드 15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얘가 모드 15에 대해서 이 값이 0이라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얘는 15의 뭐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5의 배수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예, 그럼 얘가 예, 15 곱하기 뭐 어떤 n 뭐 이런 형태가 나올 건 아는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보자마자 이거는 a 제곱 빼기 b 제곱이야를 알고 있죠. 그럼 그 다음에 또 뭘 무조건 하고 싶죠? 인수분해를 하고 싶죠. 예, 7의 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7의 제곱 더하기 1 예, 맨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얘가 뭐 계산하면은 뭐 48하고 그 다음에 50 정도 나올 텐데 자,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자, 요게 두 개로 이렇게 쪼개졌는데,
두 개의 곱으로 쪼개졌는데, 근데 저희는 이 두 개의 곱이 저희가 인수분해하고 싶은, 예를 들면 요게 P와 Q라는 두 개의 프라임 넘버의 곱인데, 요거 곱하기 그 다음에 어떤 자연수 하나 더 곱해지는 걔네랑 같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저도 뭐 구체적으로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럴 경우에 확률적으로 이 두 개의 PQ가 여기 있는 항이나 여기 있는 항에 동시에 들어갈 확률도 존재하긴 하겠지만, 0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하나씩 나눠서 간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증명을 해놨습니다. 확률적으로 그게 훨씬 더 높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가 찾고 싶어하는 프라임 넘버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지수로 가지는 숫자, 그리고 다른 애를 지수로 가지는 숫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런 값을 알고 있으면 저희는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되냐면, 이 숫자와 저희가 풀려는 이 숫자와 이 두 개의 숫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걔네 간의 공통 인수를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공통 인수를 찾는 거는 사실 고전적으로 저희가 뭐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되게 간단한 알고리즘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되게 쉬운 문제예요. 고전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자 컴퓨터가 결국엔 뭐만 찾아주면 됐냐면, 요 주기만 찾아주면 끝난 거예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다 고전 컴퓨터로 요 값 계산하고, 그다음에 얘와 우리가 원래 계산하려는 값의 그 공통인수를 찾는 그냥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고전 컴퓨터로 돌리면은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해주는 역할은 여기서 그러니까 요거의 주기를 찾는 문제인데, 자 근데 뭐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문제를 보면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임의의 숫자를 잡은 것도 그렇지만, 얘 0승, 1승, 2승 해가지고 되게 그러니까 왜 255까지 했는지는 제가 뒤에서 이제 따로 추가로 얘기를 하겠지만, 되게 많은 숫자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지수 값들을 잔뜩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고전 컴퓨터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양자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게 비효율적이 아닐 수도 있는 게, 양자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게 뭐죠? 병렬 처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게 뭐 256번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그 입력만 잘 만들어주면,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서 볼 거고,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다 치더라도 얘들의 주기까지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기를 찾는 문제는, 저희가 고전적인 그 컴퓨터에서는 주기 찾는 문제는 뭐랑 연결이 되죠? 보통은 푸리에 트랜스폼하고 연결이 되죠. 근데 고전 컴퓨터에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계산하는 게 뭐 FFT 같이 뭐 그런 알고리즘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또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고전 컴퓨터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중첩으로 어떻게든 정렬적으로 다 계산을 했지만, 만약에 요 값들을 다 먼저 알아가지고 1과 7과 4와 13을 다 측정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얘를 다시 고전 컴퓨터로 FFT를 돌려야 된다면, 그럼 얘는 되게 비효율적이죠. 왜냐하면 각각의 값을 다 알아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양자 컴퓨터 내에서 프리에 트랜스폼까지 완전히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에서 구현하는 프리에 트랜스폼이 고전 컴퓨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면, 그러면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두 가지의 조건, 얘가 정렬적으로 얘네들 값을 다 한 번에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전 컴퓨터에서는 프리에 트랜스폼이 되게 효율적이라는 그 아이디어 때문에 얘가 양자 컴퓨터에서는 엄청나게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됐습니다. 근데 똑같은 알고리즘을 당연히 고전 컴퓨터에서 돌려도 돼요. 자, 이렇게 적었다는 건 고전 컴퓨터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은 엄청나게 비효율적이 되니까 아무도 이 방식을 고전 컴퓨터에서는 안 돌리고 넘버 필드 시브 같은 그런 알고리즘들을 돌리겠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에서는 넘버 필드 시브 같은 걸 돌리면은 의미가 없고, 양자 컴퓨터의 딱 특성에 맞는 알고리즘을 설계해서 돌리면은 좀 엄청나게 효율적이 된다는 거죠. 그게 그 양자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구현하는 회로를 지금 여기 이렇게 그렸는데, 뭐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좀 더 디테일을 뒤에서 설명할 텐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계산을 많은 A들에 대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제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A 값을 가질 수 있는 레지스터를, 그러니까 퀀텀 레지스터를 만드는데 이 퀀텀 레지스터에 0 아니면 1 아니면 뭐 그런 값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먼저 얘네들의 0부터 255까지의 중첩을 쫙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컨트롤 값이 돼가지고 이 값에 따라서 이 값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실의 A승의 모드 15를 계산해주는 이런 회로를 제가 고전적인 회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는 양자 회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 그래서 걔네들을 컨트롤, 그러니까 요 큐빗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도록 설계한 다음에 한 번에 적용을 하면 그럼 요 모든 값들에 대해서 중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일단 요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는 또 후리에 트랜스폼을 적용하는데 이거는 뒤에서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실적인 흐름은 요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게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다시 보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 0000부터 1111까지 그 뭐 8빗 8개의 큐빗으로 이루어진 8개의 큐빗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값들의 중첩을 만들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8개의 큐빗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들을 로 이루어진 중첩. 파다마디 게이트를 8번을 병렬적으로 쫙 가면 되죠. 예, 그럼 저희 이렇게 만들 수 있죠. 0, 1, 2, 3, 4 해가지고 쭉.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게 어쨌든 양자 상태니까, 예, 요 큐빗의 상태만 나타내면 안 되고, 요 큐빗의 상태도 개발하기 전에 먼저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뭐, 예를 들면은, 초기 값을 그냥 1이라고 제가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현재 얘네들은 양자 상태로 나타낸다면, 여기 있는 보조 큐빗과 그 다음에 결과를 저장할 이 인코디드 레지스터 요 큐빗 두 개의 세트들의 그 또 텐서 프로덕트로 나타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회로를 구현하는 거는 쉽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예, 그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냥 고전적으로 할 수 있으면 다 양자 컴퓨터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걸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럼 일단 요 첫 번째 조합을 생각해 볼게요. 일단 옥실레어리, 그러니까 예, 그 보조 큐빗이 0 값일 때 그때 저희는 뭘 하냐면 7의 0승에 모드 15를 하면은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7의 0승이니까 그냥 1이 나오죠. 그러면 그 1의 값이 이제 여기 인코디드 레지스터에다 저장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경우는 첫 번째 조합에 대해서는 0하고 1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7의 1승이니까 결과는 또 7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에 대해서는 7의 2승이니까 14가 아니라 49를 15로 나눠서 나온 나머지인 4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저희는 사람이니까 예, 순차적으로 계산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이런 계산을 한 번에 다 끝내준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하면은 얘들이 다 동시에 돼서 아까 얘기했듯이 테이블상으로 봤을 때도 여기 1, 7, 4, 13 되면 다시 1, 7 이렇게 나올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얘들을 그러니까 저는 반복하지만 양자 컴퓨터 한 번에 다 끝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제가 왜 얘를 이런 식으로 그 정렬해서 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자, 요거를 얘만 딱 보면은 얘는 뭔가 그 공통으로 묶어주고 싶죠. 뭐로 묶어주면 되죠? 1이라는 큐빗으로 그냥 묶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묶었어요. 자, 두 번째에도 왠지 묶어주고 싶죠. 7로 묶어줄 수 있고, 세 번째에도 4로 묶고, 마지막 것도 13으로 묶으면은 다음 같은 형태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에 있는 더해진 모든 이 값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죠? 아니면 얘네들은? 각각의 묶어진 애들끼리 무슨 관계를 가지죠? 다 4라는 주기를 가지고 더해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첫 번째 시퀀스든 두 번째 시퀀스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물론 저희는 여기서 측정 안 할 건데 만약 여기서 제가 측정을 했다. 여기서 요 뒤에 있는 인코디드 레지스터를 측정을 했다. 그러면 걔네들은
뭐가 나오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 그러니까 측정을 하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누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뭘 알고 있냐면 이 보조 큐빗에 들어있는 값은 이제는 4라는 주기를 가진 그런 값들의 그 중첩으로, 그러니까 4라는 주기를 가진 모든 값들의 중첩으로 제가 얻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그래서 제가 이런 형태를 하는데, 일단 제가 이걸 따로 측정을 아직 안 해요. 얘는 끝까지 측정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게 큰 의미가, 그러니까 굳이 얘를 측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뒤에서 보면은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을 적용했을 때, 얘는 사실 특별한 역할을 안 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저희가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을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쟤를 좀 이해하기 쉬운 거는 고전적인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해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고전적인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 어, 보통 그, 전기공학부 같은 데서는 사실은 그 시노미 시스템을 배우면서 처음에 보통 컨티뉴어스 웨이브에 대한 그 푸리에 트랜스폼을 따로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한 시그널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을 따로 배우는데 근데 아마 그 시노미 시스템을 따로 배우지 않은 학생들은 사실은 디스크리트한 신호에 대해서 그 푸리에 트랜스폼 하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그 자세히 좀 설명할 예정이긴 하고요. 근데 일단은 개념적으로는 그 마치 저희가 컨티뉴어스한 어떤 그 신호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적용할 수 있듯이 디스크리트한 어떤 신호에 대해서도 저희가 푸리에 트랜스폼을 당연히 적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나타내는 거는 딴 게 아니라 그냥 여기 0과 4와 8과 뭐 이런 시퀀스를 제가 이런 식으로 그냥 일종의 그래프 형태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0일 때는 정보가 뭐 그 어떤 값을 가질 거고 그러니까 어떤 값이라는 게 제가 요 앞에 있는 요 앞에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0 앞에 개수가 여기는 그냥 1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확하게는 얘가 1은 아닌 게 저희가 이게 중첩이잖아요. 중첩이면은 사실 얘들 전체가 노멀라이즈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하면은 한 0.06 이 정도가 돼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은 것 뿐이고요. 0에 대해서는 개수가 이 정도가 되고 1이라는 값에 대해서는 개수가 얼마인 거죠? 이 상태에 대해서는? 1이라는 벡터에 대해서는 개수가 0이죠. 그리고 2라는 벡터에 대해서도 개수가 0이니까 그래서 나머지 점들은 다 여기 0, 0, 0을 찍은 거고 그 다음에 4에 대해서는 다시 개수가 얘랑 똑같은 개수가 되니까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다시 내려왔다가 이런 식의 그 신호를 제가 그냥 비주얼라이즈 시킨 것 뿐이고요. 이게 보통 저희가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 할 때 많이 쓰는 그냥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면 그냥 고정 컴퓨터에 FFT를 돌리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기 나타나는 결과는 그냥 파이썬이나 그런 패키지 가지고 그냥 FFT 돌리면 얻는 결과인데 얘가 결국에 나타내는 건 뭐냐면 저희가 고전적인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다는 것도 그 제가 어떤 특정한 오메가라는 주파수 성분을 가진 애들이 얼마나 비중이 크냐 그거를 계산하는 게 푸리에 트랜스폼이기 때문에 얘도 역시 여러 가지의 그런 주파수 성분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주파수 성분 중에 어떤 주파수 성분만이 그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주파수 성분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얘가 지금 4라는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주파수가 딱 하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걔에 대해서만 개수가 0이 아닌 값이 나오고 나머지 주파수 성분들은 다 0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몇 개의 주파수 성분들만 살아남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사실은 여기에 요거랑 얘는 의미가 있는 거고 요거는 보통 저희가 그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 할 때 항상 나타나는 그 중간에 일종의 이거를 그 표현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얘들이 항상 여기를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나야 돼서 사실은 가운데 나타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예, 그에 비해서 얘네들은 사실은 의미가 있는 신호긴 한데 얘와 얘가 나타내는 사실 의미가 부호만 바뀌는 약간 두 개의 주파수가 부호만 다른 그 정도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것만 보면은 저희는 하나의 주파수 성분만 얻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고전적으로 저희가 얻은 결과를 제가 그냥 그림을 그린 것 뿐인데 저희가
얘와 유사한 연산을 양자 컴퓨터로도 그대로 구현을 한다면은 얘가 그 다음에 나타날 양자 방태는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면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값을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그 주파수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뭐 0부터 1 사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그 이진수로 나타내면은 여기는 0000에 해당되고 여기는 뭐 그 얼마지 뭐 0, 그 0, 0, 0, 0, 1, 0, 0, 0. 그래서 64에 해당되고 뭐 128에 해당되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러니까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고 나면은 그럼 저희가 얻게 되는 양자 방태는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주기를 가진 애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 거랑 똑같은 결과로 0이랑 64랑 128이랑 192 요 네 가지 성분에 대해서만 중첩 형태로 나타나고 나머지 성분들은 다 앰플리튜드가 0인 성분이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거 첫 번째만 이렇게 되고 두 번째 행은 완전 다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째 행도 사실 보면은 신호 입장에서는 얘가 048 대신에 159니까 여기서 한 칸씩 쉬프트가 된 거거든요. 그런 애를 다시 프레트스폴 하면은 사실 주파수 성분은 똑같이 나타나고요. 유일하게 달라지는 거는 요 앞에 개수가 약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일종의 저희가 신호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그 쉬프트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저기 위상만 앞에 값이 달라지고 실제로 주파수 성분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다 적용해 보면은 세 번째 행에 대해서도 이런 값이 나타나고 네 번째 행에 대해서도 이런 값이 나타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저는 사실은 요 뒤에 있는 인코디드 레지스터 측정하는 거에 관심 없고 요 푸리에 트랜스폼을 통과한 요 큐빗들을 측정하는 데 관심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요거를 측정하면은 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자, 근데 네 가지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저희는 확률적으로 뭐가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요 여기 보면 16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네들은 사실 같은 애들이잖아요. 제가 측정을 하면은 64는 그냥 같은 애가 나오는 거고 128이 측정되면 이거 네 가지 중에 하나 나온 거니까 얘들은 그냥 같은 결과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걸 측정하면은 0 아니면 64 아니면 128 또는 192가 나오는데 만약에 0이 나왔다. 그럼 요거는 사실은 저희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주파수가 0이라는 성분이기 때문에 0 성분의 주파수라는 건 그냥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냥 이런 플랫한 신호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걔는 의미가 없는데 그 외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요 가운데 있는 애는 얘는 무조건 나타낼 때는 그냥 그 성분 중에 하나라서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좀 의미가 없긴 한데 그거 외에 요거나 요거 64나 191을 저희가 얻게 되면은 그러면 저희는 그 값을 가지고 뭘 또 알 수 있냐면 이게 256개의 뭐 베이스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요걸 얻은 값을 제가 192로 그러니까 191을 256으로 나누면 4분의 3의 형태가 나타나고 제가 아까 원래 이게 주파수 성분이 그러니까 요 원래 신호가 4라는 주기를 가지고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4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여기에 분모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저희가 그 주기가 얼마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저기 프리 트랜스폼,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프리 트랜스폼 얘기를 좀 더 하면은 그럼 이게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일단 개념적으로 저희가 하는 접근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저렇게 저희가 주기를 찾아내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기를 가지고 저희가 소외 분해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생각보다 그 수업이 좀 빨리 진행돼가지고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하고 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아니면은 같이 들어갈게요. 저걸 왜 256까지 했냐? 여기에 보면은 사실은 그거에 대한 힌트가 일단 첫 번째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n이 뭐냐면요. 일단 저희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 인코디드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값이 뭐냐면은 15로 나눴을 때 나머지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나머지는 다 저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5의 나머지는 0부터 14까지니까 그 모든 가능성을 저희가 담으려면 적어도 4개의 비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n은 뭐를 나타내냐면 그 저희가 서유 부분에 되는 숫자를 나타낼 수 있는 최소의 비트 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15가 4비트로 이루어졌으니까 n은 4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얘가 나타낼 수 있는 주기의 크기도 얼마인지를 생각해 보면은 주기가 뭐 당연히 뭐 최악의 경우에는 원래 자기 숫자만큼 또 비슷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거 계산 결과를 하고 나면은 그러면 적어도 n개는 필요할 텐데 n개만 가지고는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떤 값이 뭐 여기 한번 딱 나왔다. 그럼 요게 정말 주기인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비슷한 게 몇 번 나와야지 그래야지 저희가 이게 주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얘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2배 정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되면 아까 n이 4였고 2n이니까 8비트가 필요해서 000에서 255까지. 뭐 다른 질문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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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해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 프레 트랜스폼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프레 트랜스폼 할 때는 요거를 마지막에 분모로 나눠서 사실은 디스크리트 프레 트랜스폼에서의 목적은 주파수를 얻는 건데 여기에서 저희가 직접 측정한 거는 주파수를 나타내는 성분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쟤네들을 항상 조합을 해서 찾아내는 게 주파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그냥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아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예, 그것도 뭐 좋은 포인트긴 한데 자, 만약에 뭐 이런 이 정도의 상황이면은 사실은 저희가 정답을 얻을 확률은 한 절반 정도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측정했는데 요거가 나오면은 그럼 운 좋아서 한 번에 끝난 거고 운이 안 좋아서 그냥 요게 나오면은 요 성분이 그럼 다시 한 번 돌리긴 해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저거랑은 다른 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그때 중첩을 알기 위해서 알파 제로 더하기 베타 1 알기 위해서 얘는 이 값을 알려면 무수히 많이 반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얘는 대부분 그러니까 그 한두 번 정도 해보면은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나올 테니까 그럼 저희는 그냥 그걸로는 그 주기를 그냥 한 번의 측정으로 거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0% 항상 성공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성분들이 좀 껴있기 때문에 예, 그냥 한두 번 정도는 더 반복해야 될 수 있어요. 예, 예, 예. 예. 예, 그럼 일단 뭐 대충 질문 된 것 같으니까 뭐 추가적인 질문 따로 나와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